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의혹 특검팀이 통일교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제시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헌정 파괴, 영장 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대규모 특검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지난 13일에 이어서 어제도 빈손으로 끝이 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온 거 보면 이 통일교원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수사에 대한 의지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간에 당원 면부를 우리가 대조해보겠다, 특검이. 그것도 국민의힘은 저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조해보니까 당원 명부 내놔라 이랬을 때 그걸 순순히 내놓을 정당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검이 뻔히 알면서 지금 2번씩이나 가서 저런 시위성 그 압수수색 시도를 하잖아요. 저는 뭐 저거는 수사의 실효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 자체가 정치행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이지 실질적으로 저 압수수색의 그 성과를 거두리라고 아마 특검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때는 국민의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죠. 사실 이것은 정치권, 정치 정당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함께 모여서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정당의 압수수색은 뭐 박수를 치고 본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의 입지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정당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기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또 국민 정서상 맞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협조의 단계,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협조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뭐 강제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모여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원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서 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지금 그 민주당의 정청래 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병.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위원 정당 해산 10번, 100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말이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사,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와 같은 어떤 시점이란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고 좀 전에 뭐 최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의 어떤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인 당원들에 대한 어떤 위축 효과를 누린 것이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에 누가 정당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법보다는 정치 행위에 가깝다라는 비판, 나아가 이와 같은 특검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원 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력전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20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신자들의 당원 가입 여부 자체가 이번 의혹의 핵심 물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장을 연장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집행이 사실상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또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또 특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에 나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데 두 후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혁신 후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당이 정통 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룰을 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반드시 결선 투표 올라가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 드리겠다. 제가 공동 2등으로 나왔거든요.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 이유가 그 안철수 후보의 계산법하고 조경태 후보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죠. 예.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나 당내 분위기 같은 걸 종합해 보면 본인이 최소 2등은 된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결선 투표에 갈 수 있으면 결선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금 저기 나오듯이 누군가가 만약에 결선에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데 예. 여기서 뭐 조경태 후보한테 뭐 이런저런 뭐 조건 달고 뭐 이렇게 그 협상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계산법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예. 저기에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다 저거 네 분을 한번 다 합쳐보세요. 저기에서 사실은 33%가 의견 유보층이에요. 예. 의견 유보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견 유보층이 이제 만약에 실제 투표장에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 유보가 33%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맞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당 혁신에 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좀 내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배신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당 혁신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국민들을 자기들이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을 혁신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을 엄청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어떤 셈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 유보층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자기 의견을 숨기고 투표장에 가서 조용히 자기의 의사를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오늘 저희 TV조선에서 5시 2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관련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부인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물적 증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와 같은 반응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첫 번째 갔을 때는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상당 부분 방어적으로 뭐라고 하건 결국 마치 예전에 조국 전 대표처럼 법원에 가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건 어쨌든 구속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계속 소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진술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그 자수서에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에 서희건설 회장을 초청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수서 내용에 보면 김 여사가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 그러니까 안가에서 사실 작년에 2번 정도 이 회장과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팀으로서는 과연 김 여사가 어떠한 경위로 대통령 안가를 사용하게 됐는지 이 부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인 신분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 이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까지도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관련 부분도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정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른바 조만 대장경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이제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정치였고 그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배경이 돼줄 수 있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까지 지금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지지사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겠지만 여전히 최근에 이제 이와 어떻게 보면 8.15 어떻게 보면 석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큰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본인 정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 여건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대에 지금 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저런 행보가 결국에는 전체 국정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0석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 중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반성의 메시지나 또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 과거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조국 전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선명한 여당 범여권이지만 또 야당으로서 또 선명하게 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내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조국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 이 방송 출연에서 한 말인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뭐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예. 그 기자들이 그 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만 질문을 하는 경우는 그 뭐 기자의 본령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시청자나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조국 전 대표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를 기자가 대신 질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통의 일반적인 기자라면 예. 조국 전 대표한테 입시 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면 복권을 해줬느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조국 전 대표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줄 텐데 예. 김어준 씨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장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팬덤, 조국 전 대표도 팬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팬덤과 김어준 방송의 그 시청자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재개했을 때 지지층을 결집하기에 좋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편한 곳에 나가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얘기.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곳에 선택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좀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결국 이게 국정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러나 이제 전 뭐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대표 지지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지하지 않고 저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렇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었어? 누구야 그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좋을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프로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신이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오만한 이야기죠. 지지자 외의 국민은 존중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본인이 반성과 성찰은 과연 한 것인지, 그러면 그 성찰 속에서 정말 반성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국민 앞에 겸손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 공인의 자세,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냥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자세는 아니다. 아니, 국민이 나를 반대해도 국민으로서 대하려는 자세가 공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향들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를 기록을 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주식 양도세 논란은요, 예. 7월 31일에 발표한 세제개혁입니다. 그렇죠? 이 세제개혁은 벌써 그 이후에 몇 차례 지금 뭐 우왕좌왕 좀 하고 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현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로 지금 2주간 연속 하락세라는 것은 그 주식 양도세 논란 이후에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도 연속으로 하락세라는 건 지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예. 조국, 윤미향 등의 사면 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제명으로 어느 정도 저는 선이 그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조국, 윤미향 이 두 사람의 사면 복권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예. 것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조국 전 대표는 그 부분을 뭐 좀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이 사면의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네. 지지율 하락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뭐 좀 약간 난감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난 일인데 이제 예. 와가지고 또 사면한 걸 가지고 뭐 그걸 되짚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청을 하겠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